쓰레기 같은 연주는 당장 집어치워. 너 네? 약간 숲속의 공주? 근데 뭔가 그것을 과연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고전 클래식을 누릴 수 있는 현재 살고 있는 8시 탈출 하찮은 청취회의 찬이와 윤니입니다. 요즘 세상은 온통 중독성을 강조한 K-팝이 장악하고 있지만 저희만큼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중독성보단 어쩌면 느리게 때로는 음악을 향유하면서 클래식을 음미하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디오에서는 광기의 천재 또 음악계의 아버지인 베토벤을 알아가 보며 클래식에 한 발 더 내디디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윤희님은 클래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클래식은 20세기 전반까지의 고전 음악을 통칭하는데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피아니스트나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관현악단과 합창단과 같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겠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사실 다양한 클래식의 한 부분입니다. 광범위한 클래식의 음악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바로크 음악, 고전 음악, 낭만파 음악 등 세 개의 중요한 역사적인 세대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위치에 있는 18세기 후반 활동한 음악가 베토벤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클래식계의 훈남 내지는 드림이계의 성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게스트이자 베토벤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은 성님입니다. 저만큼 베토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압니다마는 최근에 눈 핏줄까지 터지시고 입술 주변에 포진까지 생기면서 약간 리틀 이사원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아,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군요. 저도 최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바빠서 클래식을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클래식 수업을 들은 이후부터 클래식에 조금 아니면 조금 흥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찬이님도 클래식 수업 들으시는데 요즘 어떠신가요? 네, 저 또한 요즘 클래식에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어보는 중인데요. 클래식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중입니다. 마치 교양 있는 여자가 된 그런 기분이랄까요? 찬이님이 클래식을요? 네? 네, 좋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베토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 하면 보통 천재 작곡가, 음악의 신, 악성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어린 시절을 꽤나 어두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찬이님? 악한 성악가? 악한 성악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악성은 음악의 성인, 군자, 음악계에 있어서의 뜻하는 성인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베토벤의 시작은 이 천재 소년이라기보다는 좀 우울한 아이에 더 밀접했습니다. 이 베토벤의 아버지가 궁정 가수였지만 정식 단원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죠. 제2의 모차르트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음악 교육도 꽤나 혹독했겠네요. 그렇죠, 거의 폭력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자신의 상상에 근거해서 막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은 쓰레기 같은 연주는 당장 집어치워. 너 기싸대기 한 대 맞아볼래? 네? 폭행하고는 하였습니다. 허거덩스. 그러면 음악이 처음엔 즐거움이 아니라 베토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혹독했으면서도 집안의 형편이 또 안 좋았다면서요? 네, 베토벤의 아버지가 아주 애주가셨습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술집으로 가고 또 취해서 쓰러지고 그걸 이제 베토벤이 업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일상이었대요. 베토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또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어머니는 네, 어머니도 처음에는 온화하시고 또 착하신 분이었는데 이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또 나중에는 결국 집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이 베토벤이 어린 나이에 동생들과 집안을 책임져야 했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것이에요. 정말 대단하고 많이 안타깝네요. 저 같으면 그냥 바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모두 다 포기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베토벤입니다.
뭐든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저 같죠? 네? 네. 그는 생계를 위해서 궁정악단의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악보 복사, 뭐 악기 정리, 공연 보조 모두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게요. 네. 뭐든 돈이 되면은 다 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피아노를 붙들고 연습은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음악이 힘들게 만든 동시에 베토벤 옆을 지켜준 거네요. Exactly. 정확해요. 그리고 그 시절 그를 알아본 스승이 있었죠. 바로 네페 선생님인데요. 네페는 이 베토벤의 재능을 처음으로 천재성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 베토벤에게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라는 곡을 가르쳤는데 그게 베토벤의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주었죠. 그럼 그게 혹시 몇 살 때쯤이었나요? 뭐 저희 나이 또래였을 것 같은데요. 뭐 18, 뭐 19. 듣고 놀라지 마세요. 바로 13살. 와. 베토벤이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궁정 오르간 조수로 일했어요. 14살에는 정식 오케스트라 보조 피아노 주자가 됐고요. 또 16살에는 모차르트를 만나러 빈으로 또 보내질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만남이요?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만나고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이 별 반응이 없었지만 이 베토벤이 즉흥 연주를 하자 깜짝 놀라면서 베토벤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뭐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후에는 베토벤이 빈에 가서도 또 비슷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1795년에 피아니스트로서 공식 데뷔한 베토벤은 초기 걸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인 피아노 3중주 작품 번호 1번,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작품 번호 13번, 그리고 교향곡 1번 작품 번호 21과 같은 명곡들을 탄생시킵니다. 다 유명한 작품들이네요. 아 근데 삼중주가 뭔가요? 또 뭐 비창? 비창은 또 뭔 뜻이죠? 삼중주는 세 개의 악기나 목소리로 연주하는 음악의 형태인데요. 영어로는 트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창은 프랑스 원어인 파덴티크에서 번역된 말로 단순히 슬픔보다는 좀 격정적인, 좀 감정에 복받치는, 영향을 받기 쉬운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오도 그렇고 그 뭐였죠? 그 오피? 오퍼스? 네? 그건 또 뭐죠? 오피는 라틴어로 오푸스에서 유래한 작품 번호의 준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피 마침표 27 넘버 2라고 한다면 베토벤이 출판한 작품 중 27번째 묶음의 두 번째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약간 베토벤이 만든 곡의 순서표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몇 번째로 세상에 나온 곡인지 알려주는 일종의 주민 번호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해줬던 그 곡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네, 피아노 3중주곡 작품 번호 1번, 또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작품 번호 13번, 그리고 교향곡 1번 작품 번호 21입니다. 그 교향곡, 네,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그 교향곡 단어의 뜻은 또 뭐죠? 그 전에 또 제가 들어본 게 있거든요. 협주곡? 네, 협주곡은 또 뭔지 좀 궁금합니다. 둘 다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규모 악곡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교향곡은 오케스트라만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연주하는 연주곡이에요. 협주곡은요? 협주곡은 반면 콘체리토라고 하면서 오케스트라 안에 주인공인 악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독주 악기가 오케스트라와 대화하듯이 연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이 베토벤이 부르크 테아터를 혼자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도 누군가를 잘 알아보겠죠? 네? 그런 인정을 받기까지 베토벤의 피와 땀 그리고 어린 시절에 눈물이 있었던 것 같네요. 피땀 눈물이군요. 더럽군요. 네, 그런 노력이 있어서 베토벤의 음악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웅장한 게 아니라 이 삶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진심의 울림이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베토벤의 천재성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 어두운 어린 시절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베토벤이 이런 말을 남겼죠. 운명은 내 목을 조르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비틀어 되갚았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군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베토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찬이님, 베토벤의 인생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네, 솔직히 베토벤 하면 청각장애?
그것이 바로 떠오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음악 인생이 한창 빛났던 시기에 청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작곡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마침 태율999님으로부터 제보 메시지가 왔는데요. 윤희님께서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베토벤이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해 가을에 본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즐겁게 살고 있다네. 동료 인간들과 더 잘 사귀고 어울리니 말이지. 지난 2년간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슬픈 것이었는지 상상도 못할 걸세. 나빠진 귀가 마치 유령처럼 어디서나 나를 괴롭히니 사람들을 기피할 수밖에. 나의 변화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나를 사랑하고도 나를 사랑하는 여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야. 그러나 2년 지난 뒤에야 나는 행복한 순간을 약간이라도 맛보고 있고 처음으로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베토벤이 찾아온 사랑이 앞으로의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베토벤이 편지 속에서 묘사한 아름다운 여성 17살 난 백작영의 졸리에타 기차르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또 귀족과 평민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었냐면 베토벤이 당시 피아노 소나타 월광을 작곡해서 그녀에게 바칠 정도였습니다.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베토벤은 불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베토벤의 고난을 알고 들으니 베토벤의 그 말 한마디, 편지에 썼던 그 한마디가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네, 베토벤은 본인이 청력 상실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본인의 친구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연주를 다녔습니다. 근데 티가 안 났을까요? 뭔가 연주 중에 실수를 안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력 상실이 되고 난 후에도 베토벤은 평소 베토벤과 달리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삑사리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좀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 눈치챈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빈 전체에 소문이 다 퍼졌다고 합니다. 와, 정말 들키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당시 베토벤이면 이미 이름이 상당히 알려졌을 거고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다 보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두려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먹잇감으로 느껴졌겠네요. 혹시 이 당시에 그 전설의 하일링의 슈타트의 유서가 나왔나요? 네, 1802년 바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가 10월경에 작성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하자면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는 베토벤이 1802년 10월 6일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본인의 두 동생 카를과 요한에게 쓴 편지이자 유서입니다. 유서를 작성할 만큼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 속에 내용을 두 군데 정도 발췌했습니다.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들은 내가 심술궂고 고집 세고 사람들을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겠지. 너희들은 나를 정말 모르고 있어.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은 호의와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했어. 위대한 일들을 완수하려는 열망도 항상 갖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어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 사람들에게 더 크게 말해주세요. 저는 귀가 먹었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었어.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그 감각, 과거에 내가 누구보다 완벽한 상태로 지금까지 극소수의 음악가들만이 알았던 완벽한 상태로 소유했던 그 감각이 약해졌다는 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럴 수 없어. 너희들과 기꺼이 어울려야 할 때 내가 멀리 떨어져야 있어야 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나는 이 불행은 내겐 이중으로 괴롭단다. 왜냐하면 이 불행 때문에 나는 오해받고 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 사회에서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상호 간에 토로도 할 수 없어. 나는 거의 완전히 혼자일 뿐이야. 유서를 읽고 나니까 음악가 베토벤에게 집중되지 않고 뭔가 사람으로서의 베토벤이 먼저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것은 단순히 편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서로 베토벤이 생각을 하고 작성해왔다고 하니 베토벤의 그 절박함 또 한계에 내몰리는 감정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베토벤의 성격이 괴팍해진 이유도 납 중독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증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베토벤의 청력 상실 원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좀 있지 않았나요?
최근 그의 머리카락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납 중독의 주요 원인이 하나로 지목되었는데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납은 동상인의 100배입니다. 네? 100배? 100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당시 마시던 값싼 와인이나 잘못된 치료 과정에서 납이 많이 노출되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베토벤은 본인의 병적 증상으로부터 그런 성격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베토벤의 유서 속 내용이 이해가 가지는 것 같네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노예가 쌓이니 마지막에 가서야 해명하자고 했던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유서까지 쓸 정도면 정말 삶의 끝이라 생각하는 싶은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었나요? 청력이 상실된 지 6년이 지난 1808년에는 빈 근교에 있는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요양하며 전원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베토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2시까지 일한 뒤 또 저녁에는 산책을 하게 되는 게 일과의 전부라고 했고요. 어떤 때는 또 해가 져서 어두워져서 숲속에 머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네요. 약간 숲속의 공주? 근데 뭔가 그것을 과연 자유와 평화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청력 상실된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본인의 정신 상태를 잘 관리했을까요? 네,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신이여, 숲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서 나무들은 모두 당신의 말을 합니다. 이곳은 얼마나 장엄합니까? 사람은 속이더라도 자연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연에서 힐링을 찾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위기 갑자기 너무 음울해지는 것 같은데 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바로 베토벤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일명 차인썰에 관해서 제보해주신 분들이 진짜 상당합니다. 음악 얘기하다 갑자기 연애 얘기하려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네요. 저도요. 유진 천사님께서 제보해주신 바로는 베토벤이 사랑에도 불타였던 남자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베토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베토벤의 이 눈빛이 지나치게 강렬했습니다. 진성 오빠처럼요? 네, 책에 기록된 바로는 영혼을 꿰뚫는 눈빛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무섭게 느껴졌다고, 좀 거리를 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으로 치면 자기 눈 좀 깔아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또 웃긴 게 베토벤이 친구들에게 자기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편지를 엄청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편지에 내용이 있는 조건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아무래도 베토벤이니까 뭐 자기와 같은 관심사인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 뭐 클래식, 아니면 또 돈 많은 사람. 둘 다 아니고요. 정답은 바로 상대는 미인이어야 한다입니다. 그거를 직접 편지에 썼대요. 거의 외모는 뭐 기본 옵션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뭐 천재도 사랑 앞에선 솔직했다는 거죠. 근데 또 베토벤이 책임감이 너무 커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평생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결국 베토벤은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결혼은 못했지 또 연애는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 베토벤과 연애하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잠깐 아까 얘기 나온 그 백작영의 졸리에타 기차르디도 있었고, 그 제자이자 귀족이었다던 그분이요? 뭐 모차르트는 약간 뭐 로맨틱 코미디라면 베토벤은 거의 멜로드라마였네요. 근데 베토벤의 연애 스타일도 좀 독특했어요. 늘 신분이 다른 귀족이나 심지어 유부녀까지 좋아했다고 합니다. 거의 금지된 사랑을 즐긴 거네요. 와, 베토벤 뭐 클래식계 거의 뭐 사랑과 전쟁, 남주 그 정도. 네, 유부녀를 좋아하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베토벤이 돈을 벌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베토벤이 피아노 과외를 가르치면서 또 그 제자들, 귀족들, 부인들을 잡아둘 방법으로 연애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슬프게 느껴지네요. 돈을 위해서라니. 베토벤에는 세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월광 소나타의 주인공 줄리에타, 그리고 테레제를 위하여의 테레제, 마지막 불멸의 여인 안토니 브레티노까지 하나같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 노래를 썼는데 다 실패한 사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예술을 남긴다라는 말의 대표 주자가 바로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그의 가곡 아델라이드의 마지막 가사가 진짜 슬퍼요. 언젠가 내 무덤에서는 내 심장에 꽃이 피어나리. 이게 사랑 노래인데 약간 호러 느낌이네요. 뭔가 지참 느낌. 뭔 말할? 아, 완전 알. 근데 진심이 느껴져요. 그 사람은 사랑을 잘 몰랐지만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엔 연애의 성공담은 없었지만 대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노래들이 남았어요. 멋있다. 사랑은 다 실패했는데 음악으론 영원히 성공한 남자. 이게 진짜 바로 불멸의 연인 아닐까요? 맞아요. 뭐 베토벤은 사랑에 실패한 게 아니라 사실 사랑을 예술로 완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인생은 뭐 연애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던 거죠. 음악 얘기보다 훨씬 더 로맨틱하네요. 이래서 베토벤을 열정의 작곡가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사랑은 실패해도 음악은 영원하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땅땅땅. 어쨌든 간 이 베토벤의 예술도 사랑도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도 그의 음악을 듣는 이유겠죠? 그리고 솔직히 소개팅 조건에 미인 필수라고 쓴 거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저 같아도 무조건 잘생긴 사람 소개해달라고 썼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맞긴 해요. 성님은 그러신 적 없으세요? 네, 저도 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서 사랑은 실패해도 음악은 영원하다. 네, 좋네요. 차인 남자 베토벤. 하지만 음악으로 세상을 꼬신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 전에 말기의 베토벤은 어떻게 되나요? 네, 노년에 갈수록 베토벤은 청력 자체를 잃으면서 음악을 진동으로 듣게 됩니다. 네? 진동이요? 설마 그 주파수? 어떻게 그걸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파수 진동을 통해서만 소리를 느낀다는 것은 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피아니스트로서 베토벤의 역할은 힘들어질지 몰라도 이 작곡가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임합니다. 고난 속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행한 상황에서도 베토벤은 명곡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곡 교향곡 5번 운명,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교향곡 9번 합창 모두 당시 청력을 잃은 베토벤이 작곡한 곡들입니다. 그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는데 딴딴딴딴 혹시 그 곡도 있나요? 네, 첫 번째로 들을 곡인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곡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네요.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 뭐 베토벤은 베토벤이다. 네, 저도 작곡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베토벤 정말 대단한 듯 싶습니다. 이 작품이 고난에서 환희로 나아가는 극적인 구성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들으니까 두 번째 곡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곡도 청취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웅장하네요. 네, 영웅적인 분위기가 감정 표현도 다양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뭔가 당당하게 진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벌써 마지막 곡으로 넘어왔는데요. 정말 유명한 곡이죠. 네, 그럼 교향곡 제9번 합창 듣고 오시겠습니다. 와, 네. 네, 저희가 들은 이 세 곡은 모두 기존 교향곡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세 번째 곡에서는 트럼본과 호른 등 더 많은 관악기가 사용되어 음악적인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베토벤이 청력 상실되고 난 후에 연주가 끝난 후에도 관중들의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리 대신 눈으로 관중들의 박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귀로 듣지 못한다니 음악가에게 그것만큼 좀 비통한 일이 있을까요? 뭔가 베토벤의 삶이 되게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좀 기복이 워낙 심해서 그런지 솔직히 현실성이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좀 너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원래 제가 생각했던 베토벤과 성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베토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베토벤을 처음 배우면서 되게 성격이 괴팍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성격이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라는 게 전 진짜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님은 또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저도 이 베토벤의 정말 청력을 잃으면서까지도 음악에 열중하는 이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먼저 일단 제 꿈이 저도 작곡을 공부하고 있어서 작곡가가 꿈인데 저도 베토벤처럼 이 음악에 좀 더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라디오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 저희들 MC들도 첫 라디오 데뷔라서 저희가 더 긴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뭔가 라디오 이게 처음 진행해보면서 베토벤에 대해 좀 조사를 해보고 뭔가 이것저것 베토벤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보고 그의 음악도 들어보면서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는 일이 다른 기회가 또 있을까 이런 참 생소한 이런 기회 주심에 좀 이 두 분께도 좀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또 들었던 노래들을 이렇게 의미를 알고 들으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성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꼭 베토벤 같은 작곡가가 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오늘 되게 즐거운 얘기 나눴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뵐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깊게 또 즐겁게 베토벤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가 본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라디오 쇼인 8시 탈출 하찮은 청취회를 시청해주시고 또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베토벤의 음악 분석 쇼로 다시 찾아오게 될 것 같은데요. 추천해 주실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답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조댓구알 모두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